세계 자본주의의 수도인 뉴욕시장에 민주사회주의자 조런 맘다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4일 실시된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 린다이 줄리원 한인 시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뉴저지주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의 마이키 셰릴 후보가 승리하며 민주당이 주지사 자리를 수성했습니다. 4일 선거와 함께 투표에 붙여진 주민투표안 중 뉴욕시의 서민주택 공급을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2, 3, 4번이 모두 가결됐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세계 자본주의의 수도인 뉴욕시장에 민주사회주의자 조런 맘다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조런 맘다니 민주당 후보가 4일 뉴욕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며 미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그는 1898년 이후 최연소이자 최초의 무슬림 이민자 뉴욕시장입니다. 개표 91% 기준 맘다니는 득표율 50.4%로 무소속 앤드류 쿠오모 전주지사 41.6%, 공화당 커티스 슬리와 7.21%를 큰 표차로 제쳤습니다. 투표 참여자는 약 227만 명으로 196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맘다니는 승리 연설에서 나는 무슬림이고 민주사회주의자이며 그 어떤 것에도 사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뉴욕은 이민자들의 도시다. 트럼프에게 배신당한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이 도시가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고, 트럼프 당신이 보고 있다는 거 안다. 네 마디만 하겠다. 볼륨을 더 키워라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도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의 승리 연설 도발에 이제 시작이라는 짧은 트루스 소셜글로 응수했습니다. 뉴욕주 하원 의원 출신인 맘다니는 무상버스와 임대료 동결, 부자 증세, 무상보육, 최저임금 $30 인상 등 파격적인 진보 정책을 내세워 생활고에 시달리는 중산층과 청년층의 폭넓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반면 재계와 보수 진영은 그의 정책을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맘다니는 내년 1월 1일 공식 취임합니다. 4일 실시된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 린다이, 줄리온 한인 시의원들은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했습니다. 뉴욕시 의원 23선거구 린다이 의원과 26선거구 줄리원 의원은 경쟁 후보와 압도적인 표차로 각각 당선됐습니다. 또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신과 베이사이드를 대표하는 샌드라 황 의원과 비키 팔라디노 의원도 재선에 승리했습니다. 한인 최초로 퀸즈 민사법원 판사에 출마한 이부조 길러건 변호사도 이날 무난하게 당선됐습니다. 뉴저지에서는 3선에 도전한 엘렌 박주 하원 의원도 이날 승리했습니다. 한인 최초로 나소 카운티 의회 9선거구에 도전한 줄리 진 민주당 후보는 공화당 후보와 10% 표차로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뉴저지주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의 마이키 셰릴 후보가 승리하며 민주당이 주지사 자리를 수성했습니다. 마이키 셰릴 민주당 후보는 공화당의 잭 지타렐리 후보와의 접전 끝에 승리하며 뉴저지의 블루스테이트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지사 선거에서 마이키 셰릴 당선인은 잭 지타렐리 후보의 거센 추격을 받았지만 95% 개표 기준 셰릴 의원이 56.2%, 치타렐리 전 의원이 43.2%를 득표, 공화당 후보와 13% 격차를 보이며 여유있게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뉴저지와 뉴욕을 잇는 허드슨 터널 사업자금 집행을 동결한 조치가 지역 유권자들의 반발을 불러 셰릴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셰릴 당선인은 전직 미해군 헬기 조종사이자 연방검사 출신으로 독특한 이력으로 주목받아온 인물입니다. 그는 2018년 하원 선거에서 12선의 공화당 거물 로드니 프렐링 하이슨을 꺾으며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뉴저지 민주당은 이번 승리로 주정부의 연속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승리는 민주당이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까지 동시에 석권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게 정치적 타격을 안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1년을 맞은 4일
주요 지방선거에서 버지니아와 뉴저지주지사 선거에 이어 뉴욕시장 자리까지 민주당이 석권하며 민주당이 3전 전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중간평가전으로 불렸으며 유권자들은 생활비 경제 문제 해결 능력을 우선시한 민주당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가장 큰 주목을 받은 뉴욕에서는 뉴욕주 하원의원 출신의 조런 맘단이 민주당 후보가 뉴욕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정치평론지 더 힐은 그의 승리를 두고 생활비가 모든 것을 이겼다며 맘단이가 폭스뉴스에도 광고를 내보내며 모든 곳에 존재하는 캠페인으로 세대어 계층을 넘어선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현대 미국 정치사에서 가장 위대한 이변 중 하나라며 그의 승리를 극찬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민주당 애비게일 스펜버거 전 연방 하원의원이 공화당의 윈섬 얼시어스 부지사를 누르고 주지사에 당선됐습니다. 스펜버거는 CIA 출신으로 버지니아의 첫 여성 주지사가 됐습니다. 뉴저지에서도 해군 헬기 조종사 출신의 마이키 셰릴 민주당 하원의원이 공화당 후보를 꺾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바이든 행정부와 거리를 둔 중도 성향을 앞세우며 승리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이번 선거를 두고 민주당이 도시에서는 급진적 혁신을, 교회에서는 중도 실용주의를 내세워 양쪽 전략 모두 승리로 연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분열과 불평등을 키웠다는 불만이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싹쓸이 승리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평가입니다. 뉴욕시의 서민주택 공급을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안들이 모두 가결됐습니다.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공공주택 개발 속도를 크게 높이는 것이 핵심으로 시의회의 권한 조정이 예고되며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치러진 뉴욕시 선거에서 서민주택 개발을 신속화하기 위한 주민투표안 2번, 3번, 4번이 모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현재 뉴욕시의 약 50% 임차인과 45% 주택 소유자가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번 날은 7개월이나 소요되던 토지 이용 심사 절차를 대신할 두 가지 심사 대안을 도입합니다. 시의회 심사 절차를 제외하고 공공재원으로 추진되는 저렴주택 사업은 주택기준심의위원회가 최대 90일 내에 심사하게 됩니다. 또한 저렴주택 비율이 낮은 12개 커뮤니티의 사업은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30일에서 45일 내 심사합니다. 3번 안은 소규모 인프라 사업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시의회를 배제한 신속 심사 절차를 도입해 지역 커뮤니티 보드, 보로장, 도시계획위원회가 90일 내 심사하게 됩니다. 4번 안은 저렴주택 항소위원회를 신설하는 규정입니다. 그동안 저렴주택 개발에 대한 최종 권한은 시의회에 있었으나 앞으로는 새 위원회가 시의회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는 보로장, 시의장, 시장 등이 참여합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 지급이 중단 위기에 놓인 가운데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4일 긴급식품 지원 행사를 열었습니다. KCS는 이날 퀸즈 베이사이드 소재 커뮤니티 센터에서 식료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필수 식료품 패키지를 제공했습니다. KCS가 300여 명을 위해 준비한 식료품 패키지는 1시간 만에 없어질 정도로 많은 한인들이 KCS를 찾았습니다. 김명미 회장은 푸드스탬프 잔액이 없는 한인들은 KCS에 연락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많이 모자랐을 거예요. 저희도 계속해서 더 나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일단 어려우신 분들, 특별히 잔액이 없으신 분들 당황되실 거예요. EBT 카드라고 하는 푸드스탬프에. 그러신 분들은 저희 KCS에 연락하셔서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KCS가 제공한 식료품 패키지에는 쌀, 라면, 스파게티, 커피 등과 채소, 과일 등으로 푸짐하게 구성됐습니다. 한편 푸드스탬프 지불 중단으로 뉴욕 시내 푸드팬트리를 찾는 뉴요커들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푸드뱅크는 11월 들어 이미 90%의 파트너 기관들이 더 많은 시민들의 방문을 집계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에 대한 이민 신분 조사에 나서며 불체 이민자 수혜 여부를 색출하라는 지시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FF 헬스뉴스는 지난 3일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에 대한 이민 신분 조사에 나섰다며 확인 결과 5개 주는 이미 연방정부로부터 총 17만여 명의 의심자 명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보건부 산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지난 8월부터 연방 데이터베이스로 이민 신분 확인이 되지 않는 가입자 명단을 주정부에 보내고 재확인을 요구해왔습니다. 뉴욕,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은 검토 대상 이름의 수를 밝히지 않거나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CMS 지시가 단순 5기 개명 등까지 전면 재조사하게 하는 등 과잉 행정으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등 부과 조치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심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대법원은 5일 오전 10시부터 워싱턴 DC 청사에서 국제비상경제권법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가 적법한지에 대한 변론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신문 기일 시작을 선언했고 먼저 존 사워 법무차관이 연단에 올라 정부 측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발언은 약 40분간 진행됐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는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것이라고 대법원을 압박했습니다. 당초 직접 참석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일정 문제로 불참했고 대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참석시켰습니다. 재판의 요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 조치가 적법했느냐입니다. 지난 4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발표한 상호 관세가 대표적입니다. 대법원은 6대3으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대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었으나 이번에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놓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5일 36일째를 맞으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을 둘러싼 공화와 민주 양당의 예산안 대립으로 발발한 연방정부 셧다운이 4일 연방상원에서 공화당이 제출한 임시 예산안이 14번째로 부결되며 역대 최장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보조금 연장에 합의해야 임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화당은 일단 정부를 정상 가동한 뒤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보조금이 끊기면 평균 의료비가 114% 오르고 400만 명이 보험을 잃게 된다고 경고했으나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민주당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공무원보다 급진 좌파 지지층을 더 두려워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의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핵옵션을 쓰지 않으면 민주당이 다음 선거에서 유리해질 것이라며 공화당의 강경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셧다운이 장기화하며 항공편 결항과 지연, 스냅 프로그램 재원 고갈 등 피해가 점차 확산 중입니다. 션 더피 교통부 장관은 다음 주에도 셧다운이 계속되면 일부 공역을 폐쇄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도파 상원 의원들이 해법 모색에 나섰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아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입니다. 켄터키주의 한 공항에서 화물기가 이륙 도중 추락해 폭발하면서 현재까지 최소 9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4일 글로벌 물류기업 UPS 화물기가 이날 오후 5시 15분경 켄터키주 루이빌의 모하마드 알리 국제공항에서 이륙하던 중 갑자기 균형을 잃고 추락하며 폭발과 함께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사고 당시를 촬영한 영상을 보면 이륙을 위해 기술을 들어 올린 채 전진하는 화물기에 왼쪽 날개 쪽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지상에서 약 57m가량 이륙한 뒤 항공기가 곧바로 추락하면서 거대한 화염과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해당 화물기에는 조종사 등 승무원이 총 3명 탑승했는데 이들은 모두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기는 추락하면서 자동차 부품 기업 등이 입주한 인근 건물과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 인해 지상에 있던 6명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물기는 하와이주 호놀룰루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기 기종은 맥도널 더글러스 MD-11로 1991년 생산된 모델입니다. 사고기는 추락 폭발 당시 약 38,000갤런의 항공유를 싣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 제철에 인수된 US 스틸이 4일 110억 달러를 투자해 설비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US 스틸은 이날 세모기업인 일본제철과 함께 2028년까지 전사업 부문에 걸쳐 110억 달러를 투자해 100년 넘은 제철소 설비를 현대화하는 성장 계획을 구체화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일본제철이 피츠버그에 본사를 둔 US 스틸을 약 150억 달러에 인수하는 역사적인 파트너십을 마무리한 지 5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 합병으로 탄생한 회사는 규모 면에서 세계 4위 철강사가 됐습니다.
연방정부는 인수계약에서 황금줄을 확보해 이사회 구성원을 1명 임명하고 일부 주요 경영 결정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US 스틸은 이번 자본 투자를 통해 25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고 여기에 운영 효율화로 5억 달러를 추가로 절약한다는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제철로부터 약 50명의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 모든 사업 영역에 걸쳐 200여 개의 비용 절감 방안을 찾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US 스틸은 제조설비 현대화 및 확장, 연구개발 확대 등을 통해 고부가 가치의 저탄소 배출 철강을 구현한다는 구상입니다. 자동차 제조사 크라이슬러의 모회사 스텔란티스가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미국 내에서 판매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32만 대를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리콜 대상 차량은 2020에서 2025년식 지프 랭글러 4XE 모델과 2022에서 2026년식 지프 그랜드 체로키 4XE 모델로 모두 PHEV 기종입니다. 스텔란티스는 이들 모델과 관련한 19건의 화재에 대해 내부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소유자들은 이들 차량이 수리될 때까지 건물과 다른 차량으로부터 떨어진 야외에 주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스텔란티스는 이들 차량의 배터리를 충전하지 말고 방전 상태에 두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들 차량은 배터리 셀 분리막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NBC 방송은 리콜 대상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는 미시간주 오버닐스에 있는 삼성 SDI 아메리카에서 제조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하듯 저축 습관을 익힐 수 있는 뱅크 오브 호프 키즈 세이빙스. 저축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세요. 뱅크 오브 호프 키즈 세이빙스.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 의사협회와 뉴욕 한인 간호협회는 다가오는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퀸즈에 위치한 크러싱몰에서 종합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2025년 건강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내년 1월 14일 오전 0시부터 모든 항공편들의 출발과 도착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통합항공사 출범을 위한 조치로 항공사 운영 효율과 승객 편의 제고가 기대되는 결정입니다. 지난 4일 재무부 차관 존 케이홀리는 북한 정권이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해커들을 동원해서 돈을 훔치고 세탁하고 있다며 북한 국적자 8명과 관련 기관 2곳을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IQ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김영훈 씨가 자신의 온라인 소셜 페이지에 한국 정부는 애국자를 처벌하고 공산주의자들을 찬양한다며 신앙이 박해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미국으로의 망명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의 2개 모델이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로부터 우수한 안전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2026년형 아이오닉 9는 톱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수상했고 2026년형 산타크루즈는 톱세이프티 픽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월가의 거물로 불렸던 박 다이아몬드 전 바클레이즈 회장이 대대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미국 전역의 은행기관들이 현재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연예 매체 피플지는 현존하는 가장 섹시한 남성으로 조나단 베일리를 선정했습니다. 베일리는 넷플릭스 시리즈 브리저튼에서 앤소니 역을 맡아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크로거와 트레이더 조스 등 주요 식료품 체인점에서 판매된 네이치파인 푸드의 즉석 파스타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되었고 현재까지 18개 주에서 27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으며 이들 중 6명은 사망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4도, 최저 기온은 4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32분, 해지는 시간은 4시 47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1월 5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